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피해의식이 있는 여자와 그 여자보다 더 피해의식 쩌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과 그녀의 남편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더는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 여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 후 돌아왔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재혼할 마음보다는 저만의 인생을 사는 것에 공을 더 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열렬히 결혼을 준비했었고 사랑했던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고 말았네요. 결혼식을 치르고 채 1년을 넘기지 않았던 때입니다. 서로 불우한 환경에서 만났기에 더욱 잘 이해하고 여부란 듯이 파이팅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성격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순간순간 숨이 막히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이르렀습니다. 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회사 회식 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와 남편의 회사는 거래처 관계였고 연말 회식을 합쳐서 진행하게 되었죠. 그전에도 그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종종 내방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쾌한 성격에 사교성도 좋았었죠. 호남형 아니면 호감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회식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그는 바깥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저도 회식 자리가 워낙에 답답했던 터라 바람을 쏘이러 나왔고요. 그러다가 그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죠. 그때 그 통화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후회하진 않을 텐데 말이죠. 왜 자꾸 연락하고 그러세요? 제게 언제부터 아버지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절 버리신 그날부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어졌다고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죠. 30년 가까이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부모 역할 해주겠다고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요.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 대지도 마시고요. 가증스럽네요. 제게 연락해 보셨자 좋은 말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죠. 저는 지금 부모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신 등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충 대화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거든요. 가난했던 외주부님은 진짜 아등바등해서 저를 키우신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시골에서 땅 한 떼기가 없어서 소장일을 하셨고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다 장에다 내다 파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도 저의 학비며 생활비며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마련해 주셨었죠. 저는 악바리처럼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밤낮 아르바이트하며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고 나서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저의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전화 통화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측은지심, 안타까움 같은 짠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는 통화가 끝난 뒤에 무엇이 그리 답답한지 담배를 피워댔고 혼잣말로 씩씩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짐짓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날도 쌀쌀하니 들어가서 소주나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그는 뜬금없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살기가 왜 이리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편하고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네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대리님은 신을 믿으시나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 되었어요. 저는 위로라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좀 더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보다는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제가 뭐라고 과장님께 충고할 수 있겠냐마는 신은 가만히 인간 세상을 지켜보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글쎄요. 정말 신이 보시기에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평가하실 만큼 노력한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술을 마셔서 그런가 저도 생각지 못한 철학적인 멘트가 줄줄 나왔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죠. 그는 제 말에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위로를 받았는지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게 남편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측은함과 같은 동병상련에 대한 동정, 뭐 그런 감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았고, 남편은 저의 똑똑한 충고가 매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저희는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참 좋아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배웠던 터라 웬만큼 자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매일 마시진 않는데 남편은 언젠가부터인가 데이트 중에도 꼭 술을 찾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술에 대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술을 마셔야 해? 그것도 매일같이? 밥 먹으면서 술 마시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야 분위기 어색했으니까 풀어주는 의미에서 그렇다 쳐도 지금은 그런 기간도 아닌데 데이트할 적에 술은 안 마셨으면 해. 그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죠. 밥 먹을 때 소주 한 병 정도인데 뭘 그래. 술이라도 마셔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서 그래. 어차피 너 보내놓고 나 혼자 집에 들어가면 맥주를 마시든 소주를 마시든 마시고 자야 해. 그렇다고 내가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너도 알지? 나 웬만큼 먹어선 얼굴도 안 빨개진다고. 내 신세가 좀 처량해서 그래. 너도 내 처지가 되면 술을 찾게 될걸?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교제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정확히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면서 남편을 두고 가셨고 아버지는 그를 지방에 있는 남동생에게 맡겨놓고 나몰라라 했답니다. 그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 대략 25년 정도가 된 것이지요. 남편은 작은아버지 집으로 간 뒤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몇 개월 안 돼서 작은아버지도 연락이 닿지를 않는 그의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그 짜증이 남편에게로 옮겨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운털이 박혀서 많이 야단을 맞았다고 하네요. 찬밥 신세의 천덕꾸러기가 되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커졌는데 다행히 천성이 나쁘지 않았고 공부머리는 있었던 탓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던 것이었죠. 나 자랄 때 부모 중 누구도 공책 사라고 용돈을 주길 했나? 아니면 과자 사 먹으라고 500원짜리 하나 주길 했나? 그런 사람들이 부모는 아니지. 최근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먹고 살기 바빠서 나를 키울 엄두가 안 났대.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에겐 미안해서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웃기는 소리지. 자기는 버젓이 새 여자 들여서 재혼까지 하고 글쎄 애들도 둘이나 낳았더라고. 작은 아버지가 나 클 때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그 심정 이해가 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형한테 1원 한 푼 양육비도 받지도 못한 채로 나를 공짜로 키웠어야 했으니까 그 속이 끓었겠지. 작은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작은 아버지 바가지를 긁었었어.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폭력적인 면은 있었어도 모지지 못해서 나를 고아원 안 보낸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었던 거지. 아무튼 내 인생은 부모란 작자들 때문에 완전 꼬이고 꼬여서 그 얽힌 실타래를 풀래야 풀 수가 없어. 가뜩이나 전쟁 같은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야지. 안 그러면 사고쳐도 진지게 쳤지. 그러니 당신이 좀 이해해줘. 100번 1000번 이해가는 말이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외롭고 서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 안 맞고 배는 골지 않고 살았지만 다소간의 폭력과 꾸지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의 인성이 아주 안 좋았다면 충분히 비뚤게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남편이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고생 많았어 진짜. 이제는 불행 없고 행복만 있을 거니까 더 잘 살아야지. 푸념은 그만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전진하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첫날 만날 자신이 불행하다, 우울하다 그러면 가치 있는 나는 뭐가 되니? 내가 아무리 당신의 마음 깊숙이 이해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불행하고 운 없는 남자라면 나도 피하고 싶을걸? 내가 만약 당신 생각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밝고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 인연이잖아. 결혼할지도 모르고 내게 조금만 더 믿음을 줘. 저는 남편에게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 과거 따위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 삶을 계획해 보라고 넌지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사람이 너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연애 초반에 미디어에서 한 유명 연예인의 자의적 죽음에 대해 대서특필된 일이 있었는데 인터넷 악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서 정신적 공황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이슈가 되던 때라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안타깝다, 아깝다, 불쌍하다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쟤보단 우리가 안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안 됐지. 쟤들은 얼굴 팔아가며 돈으로 치장해가면서 꽃길 걸었잖아. 쟤들이 광고 한 편 찍으면 얼마나 버는 줄 알아?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평생 알뜰하게 모아도 못 만지는 돈을 번다고. 저 젊은 나이에 강남이나 서초에 집 사고 건물 사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상화해 주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고작 악플 따위 중내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악플도 쟤들한테는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연예인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우리가 쟤들 걱정을 왜 해? 호의호식하다가 한순간 감정 주체 못하고 일저지르는 건데 방송에서 저런 거 왜 내보내나 몰라? 누가 궁금해한다고.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안타깝다, 안 되었다고 할 만도 하건만은 남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게 안 이뻤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그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생각 때문에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정치, 경제 돌아가는 것,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등은 저희의 대화 주제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괜히 대화를 나누다가는 이상하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장기이자 재주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화 내용은 주로 개인 신상과 회사의 이야기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들에게서 남편을 칭찬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었죠. 성격이 좋다느니 허우대가 좋다느니 싹싹하다느니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제게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질 못하는지 속상하더라고요. 겉으론 젠틀하고 인정받으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욕지기하게 바쁜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었죠. 하루는 제 직장 선배 중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때문에 회사에서 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훅 하고 넘어졌기에 직원들 모두 깜짝 놀랐었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비관적인 대답으로 되돌아오더군요. 자기한테 더 잘 된 일 아니야? 자기랑 몇 해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 진급 빨리 했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렸다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상사에게 술정치, 주둥아리 정치해서 진급한 케이스라며. 그리고 자기 견제하느라 생트집도 잡는다며.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지? 돼지같이 생겼다는 그 사람. 오, 잘 됐네. 그런 경쟁자는 빨리 떨어지는 게 당신한테 더 낫지. 그리고 회사에선 아픈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자발적 퇴사하라고 압박 장난 아니겠는걸? 가뜩이나 요즘 자기네 회사 바쁘잖아. 당뇨병 때문에 비몽사몽할 때 자기가 치고 나가. 생각 같아선 당뇨병이 더 심했으면 좋겠는데 아깝네. 자기 관리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왜 동정해? 그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의 불행에는 냉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다그쳤죠. 내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니? 내가 지난번 제발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좀 하라고 부탁했잖아. 혹시 대화 주제 때문인가 싶어서 뉴스 이야기는 일치 안 하잖아. 괜히 대화했다가 당신이 더 비관적인 사람이 될까 봐서.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한 사무실에서 지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내 경쟁자이건 나를 갈구는 사람이던 간에 우선 안 됐다, 상태는 괜찮냐, 그런 거부터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나 도저히 당신이랑 안 되겠다. 나까지 당신 닮아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저는 그 일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남편이 제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을게. 당신마저 날 떠나면 난 어떻게 하라고. 이제부터 진짜 희망적인 생각만 할게. 이번 한 번만 봐줘라. 각서 쓰라면 각서라도 쓸게. 그때까지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었다기보다는 그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사정, 아픔 다 이해한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이어야지. 그렇게 맨날 남들 비난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이제라도 찾아와준 아버지라도 계신다면서 나는 내 부모님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살아는 계시겠지. 그런데 나를 까맣게 잊었는지 찾지조차 않는다고. 그런 나도 여부란 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신이 계속 그런 식이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의지하겠어. 나도 힘든데.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건대 이런 일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자고. 나중에 당신도 부모가 될 건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난 그게 가장 걱정돼. 그 뒤로 남편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언뜻 내비치는 생각은 여전히 염세적이었었죠.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슬슬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교제한 지 2년이 흐르고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외조부모님들께도 인사를 했고 그의 작은 아버님네에도 인사를 드렸어요. 양가 모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혼한다고 지원받는 것도 애초에 생각도 없었고 저와 남편 둘이서 모은 돈만으로 살 집도 구하고 살림도 넣고 결혼식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부지런히 했던 덕분에 부채 없이 졸업을 했었는데 남편은 학자금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구할 적에 빚이 없고 신용도도 괜찮았던 제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결혼한다고 그러면 작은 아버지네에서 단돈 500만 원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푼은 안 주실 수가 있냐? 대학 때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다 내 빚으로 내서 다닌 건데 아무리 조카라도 결혼 때까지 입 싹 닫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500만 원 해주면 내가 그거 받고 모른 척 하겠냐고. 살면서 그 이상 더 해주면 해줬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고 내가. 그렇게 투자할 줄 모르니 맨날 그렇게 사시는 거지 뭐. 자식들도 잘난 사람 하나 없고 그나마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럼 나한테 좀 투자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저는 남편에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런 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으니 섭섭할 거 없다고 위로했지만 남편에게는 작은 아버지네에 많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모아놓은 돈도 맞질 않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성격이 조금만 더 예민했더라면 그리고 덜 낙천적이었다면 결혼 전에 돈 문제로 많이 싸웠겠지만 저는 돈보다는 남편의 미래를 기대했기에 정말 다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고 결혼식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았을 때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 반 불안감 반으로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분을 만났죠. 남편과는 꼭 빼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들 녀석 결혼한다는 소린 들었어요. 좋지 않은 배경인데 받아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긴 들었겠지만 우리 부자 관계가 좀 좋질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장남이 결혼한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나의 작은 성인이 받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긴 한데 결혼하거든 아들 녀석에게 잘 좀 말해서 나와 교류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도 핏줄 관계인데 교류하면서 살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저는 한사코 남편의 아버지가 주는 돈을 거부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봉투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봉투를 건네며 아버지라는 분이 주셨다고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주신 돈이야. 자기한테 연락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나에게 연락을 하셨네? 결혼 축하한다면서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쩌면 자기랑 그렇게 판박이실 수가 없더라. 완전 자기랑 외모가 비슷하셔서 깜짝 놀랐어. 아무튼 거절하기보다는 주시는 돈 감사히 받고 이번 기회에 차츰 교류해가며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남편은 저희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탁자를 내려치며 분통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며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나의 원한보다 돈 1,000만 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부모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이 돈 받고 싹 잊으라고? 그렇게 못하지. 두고두고 원망하려면 이건 받아선 안 되는 돈이야. 그러면서 남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사고라도 칠 것이 무서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과 그의 아버지는 만났고 남편은 돈봉투를 집어 던지며 아버지란 분에게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려고 했죠. 정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폐륜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멱살잡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 저 인간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마.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절절매 필요 없어. 만약 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싹 다 저 세상 가는 거야. 남편의 부모에 대한 원망은 걷잡을 수 없었고 그 분노는 1, 2년 이내에 해결할 수 없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에 저는 남편의 그 분노를 잠재우는 데 노력했고 저희의 부모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꼭 꿈같은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연애 때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편의 생각과 행동들에 사회에 대한 반감과 타인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나는 친구 또한 없었어요. 직장 생활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관계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지만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회사 동료들 말고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워낙에 말하는 것 자체가 날카롭고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남편의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포근해야 하는데 남편과 마주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저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때였는데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의 30년만이었나 봅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왔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그리웠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떨떠름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색한지 저를 빤히 바라보며 흐느끼기만 할 뿐 대화가 없었죠. 그때 할머니가 지나간 과거지만 다 풀어나 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나도 내 삶을 사느라고 너를 돌아보지 못했어.
왠지 너랑 엮이면 네 아버지랑의 악연이 또 시작될 것 같았거든. 그리고 너도 짐작했겠지만 재혼했고 애들도 있어. 네 아버지랑은 혼인신고 안 하고 너를 낳았던 터라서 초혼으로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를 들여다볼 엄두를 못 냈었고 내 부모님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었어. 다만 내 이모를 통해서 네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고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때가 한창 내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내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고 지난 6개월간 가시방석이었어. 남편 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애써 숨길 필요 없고 해서 찾아왔어. 내가 잘 살진 않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조금씩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해심이 많은 탓일까요? 아니면 워낙에 낙천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저는 저대로 또 어머니의 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그렇게 회유했고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기 아니야? 다 늙어서 당신 찾아온 거는 뭐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처음엔 감성적으로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치고 빠지는 게 사기야. 당신 어머니가 맞겠지만 믿지 마. 초혼임을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럼 멍멍이지는 소리가 어딨어. 당신이 직장도 다니겠다, 결혼도 했겠다,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해서 찾아왔겠지. 교류하지 마. 난 허락할 수 없어. 남편의 의심과 비판을 이해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집요하게 제가 어머니와 만났는지 혹여나 용돈이라도 쥐어준 건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을 했고 감시까지 하더라고요. 당신같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딱 좋아. 더군다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더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야. 난 그 꼴 못 봐. 이제 와서 부모 행세하려는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그런 가식적인 눈물에 홀라당 넘어가는 당신을 납득할 수가 없어. 앞으로 그 여자 절대 만나지 마. 저도 처음에 남편 말을 듣고 신중하게 어머니와의 인연을 고민했고 혹여나 진짜 제게 바라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았고 어머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다 웬만큼 잘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을 어머니가 내게 무얼 바라고 그런 것 같진 않다고 하며 설득했지만 남편은 비난 일색으로 말했고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한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본인이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남편은 제 어머니에게 대뜸 막말을 하는 통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이제 와서 순진한 사람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당신 손에 컸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살면서 한 번 경제적 지원해 준 적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노릇하고 싶다는 그 뻔뻔함은 뭔가요?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제가 용납할 수 없으면 제 아내도 당신 만나는 거 안 돼요. 어머니 남편에게 자신의 죄가 많다면서 애걸복걸했지만 남편은 더 심하게 말을 할 뿐 제 어머니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소유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비난하기 바빴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의지하며 살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 어머니를 떠나서 더는 남편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아왔던 사정도 비슷하고 아픔과 상처도 비슷했기에 의기투합해서 잘 살 줄 알았거든. 결혼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야 하는데 당신의 그 어두움과 비난 일색의 성격은 더 바꿀 수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 때문에 한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성격 차이가 심한지 몰랐고 이제 너무 힘들어. 당신의 염세적인 사상, 과도하게 남을 비난하는 행동,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줄 것 같으면 불을 떠는 성격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거기다가 내가 당신 소유물도 아닌데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하려는 거 더는 참고 견뎌낼 수가 없어. 당신은 좋은 사람인 듯 하지만
결국엔 내 인생도 같이 어두운 나락 속으로 같이 빠뜨리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이 집 어차피 내 명의고 당신이 가정이랑 가구 넣었으니까 그 돈은 내가 마련해서 줄게. 당장 당신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기다려주는데 6개월 안에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 뒤로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 또 자신이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런 말들로 제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끝까지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이혼하기 직전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행패도 부렸었죠. 제 어머니가 나타나는 바람에 가정에 파탄이 났다면서 패악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잘 보듬어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되돌려주고 싶었는데 전 남편은 살아오면서 나쁜 인격이 형성되었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이혼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긴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의 불화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포용하다 보면은 분명 정신을 차릴 때가 올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염세주의적인 생각과 피해의식은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몇십 년간 그런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제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한 지는 꽤나 되었고 저는 제 삶을 더 소중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전 남편이 제발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세상에 아픔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요? 왜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여 남편처럼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가짐일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